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엔 학생이 있고, 일부 종교인이 있고, 일부 정치인이 있고, 대학 교수가 있고, 중고등학교 교사가 있고, 학교 다닐 때 날마다 데모마다 폐교 맞아가지고 직업도 없는 그런 무직자도 있고, 과거에 공산주의 하다가 형무소에 들어가서 지역까지 살고 나온 전직, 전과 공산주의자들도 있다. 복잡한 사람들이 여기 모두 가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간판을 달아놓고 내놓고 조직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다. 여기는 여기 가담한 사람들 가운데는 공산주의자도 있고 비공산주의자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가장 그런 사상면에 있어서는 반공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이 가담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야합이 되는가?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뜻이 같았다. 그 공산당들이 뒷전에 숨어서 아주 교묘하게 이걸 이용을 했다. 실제 그 가담하는 사람도 그 내용을 모르고 뺀 사람이 많았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경 작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펴내신 소설 제목이 뭐죠? 네, 86학번 승현이입니다. 첫 소설 제목.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문학 소녀셨습니까? 아, 그랬죠.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는 소설 써라 그 말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습작을 많이 했죠. 제가 한 2년여 전에 그 페이스북에 그 동네 교회에 다니던 그 동네 언니, 그 데모하던 그녀 은지 언니는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짧게 글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 소설이 이제 그 지금 소설의 그 어떤 계기가 되었던 그 컨텐츠, 그 모델이 되었던 그 언니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켰죠. 많은 그 유저들이 공유했고 또 퍼나르고 댓글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민주화에 대한 의문점, 과연 우리는 민주사회가 되었던가, 그리고 민주화라는 건 언제까지 계속 이 민주화를 끌고 갈 것인가, 민주가 안 되었나, 그런 이제 생각에서 좀 이제 새로 좀 시대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진보하지 않나, 민주 얘기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경종을 울릴 겸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86학번 승현이 그 당시에 운동권 학생들의 치부랄까요?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아주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런 소설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게 그 치부라는 것은 다 감추고 싶어 하고 감춰지게 되죠. 의도적으로 감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부라고 생각하는 자신은 실제로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게 엄청난 어떤 상처의 그 소금 뿌리기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겉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 그런 폭로되기 쉽지 않은 것들인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더라라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자기가 그걸 뚫고 나와서 관철해서 민주를 일으켰다고 했던 사람들은 극히 그런 드물고, 제 말은 민주화에 공헌했다 해서 그런 어떤 전리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 사실은 이 밑에서 굉장히 감춰진 그 비밀이라든지 자기 속내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여성들이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에 굉장히 숨겨지고 쉬쉬하고 사는 그런 삶들이 많고 그 삶이 굉장히 비참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꺼내보자. 쉽지 않겠지만 꺼내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했죠. 책에 보면은 운동권 여학생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는가, 특히 성적으로 어떻게 유린당하는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실화에 기반한 겁니까? 네,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성적 착취.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성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학습을 받았던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유린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자기가 바보가 되는 현실이니까,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치부죠.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고, 정말 그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길 희망하지만 여전히 그 자기의 역사이고, 치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착취의 성착취는 아니고 뭐 여성 인권, 동등해질 수 있는 권리, 똑같이 성적으로 동등해질 수 있는 권리라고 배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똑같은 권리가 아니라 결국에 착취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성착취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있었지만 그 성착취 당하면서도 그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동등하게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던 시대였었죠. 그 시절에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다. 난 유린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운동권에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성들 인터뷰를 했고요. 소설 속의 그 주인공은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에 제가 듣고 주변 인물들도 찾고 존재는 하지만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소설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이 그대로 그랬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거는 아니죠. 예.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옷을 입힌 거죠. 소설 속에는 한신대가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나옵니다. 네네. 한신대를 다니신 건 맞습니까? 네, 저는 한신대 철학과 나왔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운동을 했던 학과이기도 하죠. 예, 그 학생의 그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이 또 저희 과에도 있었고, 몇 명은 있었고, 그런 운동권이라고 해서 운동했던 학생들의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본 건 맞습니다. 한신대는 수유리에 있었고, 네. 1학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네. 이게 80년대 중반, 네, 맞아요. 바로 86년인가요? 네네. 오산에 네네. 분교 네네. 제2캠퍼스? 제2캠퍼스라고 그래요. 예, 분교는 아니고요. 네, 제2캠퍼스. 학교가 옮겨가가지고 일부 대학원만 남기고 나머지 이제 옮겨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도 이제 수유리에서 지원을 했었고 많은 학생들이 수유리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이제 수업을 거기서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수업할 때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짧게 나오죠. 소설 속에 나오는 아직 그 수유리에서 할지 오산에서 수업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달을 받은 입시 담당자의 그 얘기도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이제 과 학생들을 만났을 때 너도 그 소리 했니? 나도 그래서 여기 왔다. 알고 보니까 여기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웃었던 속았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야 여기 가면 지원 안 할까봐 다 그 미정이라고 했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 지금 동창끼리 많이 얘기하고 했죠. 이 책에 보면은 80년대의 배경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종로서적 뒤에 있던 500냥 하우스. 네. 지금은 종로서적도 500냥 하우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놀만한 쉽게 말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서울에 이제 있던 대학생들이 놀만한 데가 별로 없었어요. 신촌 그리고 종로가 굉장히 메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 강남이 개발돼서 갔지만 신촌에 살던 저 같은 경우 이제 서교동에 살았는데 거기까지 원정 가서 놀 만큼 그렇게 그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종로가 좀 핫했고요. 대학생의 거리라고 했고 종로서 좀 유명하죠. 파고다 그쪽 학원도 많았고 영어 학원이라든지 많았고 어학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가 그래서 제가 거기를 묘사를 했습니다. 500냥 하우스는 제 단골이었고요. 사실은 메뉴가 700원짜리도 있었고 맞아요. 1000원짜리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떡볶이 오뎅으로 500원이었고 네. 잔치국수도
500원이었습니다. 전부 다 500냥은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봐야 비싼 음식 1,000원이었지만 그렇죠. 예. 소설에 보면은 왜 한신대에 진학하게 됐는지 네.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은영이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학생 얘기였죠. 네, 그 다른 얘기였는데 사실은 실제로 저도 그런 계기였었어요. 학교,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친정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이제 저희 이제 집이 제가 태생이 이제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나서 전 2살 때 서울로 왔긴 했지만 이제 호남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앙해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학교에 대해서 학교 가는 진학할 때 한신대를 아버지가 권하셨어요. 거기가 단지 이유는 김대중 선생이 연설하셨던 곳이고 문익환 목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80년 4월에 그 민주 집회였던가 그랬죠. 예, 있었습니다. 거기 뭐 구름같이 한 10,000명 정도 뭐 언론에는 10,000명 정도가 왔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한신대에 대한 기억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신대에 가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신대를 갖게 됐죠. 네. 그런데 아버님이 네.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도 존경한다는 말씀을 네네.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호남 분이셨지만 굉장히 존경하시고 존경하고 네. 요새 말로 넘사벽 리더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그 공적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어떤 자유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나라가 서기 시작한 건 이승만 덕분이고 경제에 관해서는 뭐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존경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는 또 근데 뭐 그러니까 그게 있어 보입니다.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김대중 호남 분들의 정서가 김대중 선생님을 추앙하고 김대중 그 당시 내가 선생이라고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앙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전체적으로 그런 지금하고 똑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심리적인 이념적으로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존경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더 따라야 된다는 어떤 지역적인 기반 때문에 그런 또 심리에서 갈등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뭐 쉽게 말하면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네, 호남 분이시기 때문에. 이 책에는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주장하던 것과 네. 본인들의 실제 사생활이라고 할까요? 네. 그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쓰셨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화를 부르짖지만 네. 실제 생활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현실에서는 그들의 그 허위의식 있잖아요. 모순된 태도에서 사실 갈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피해자라기보다도 깨닫게 된 사람들, 나는 그들의 소모품이었어. 아니고 나는 그 민주파리, 그 나라가 잘 민주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거대 큰 어떤 그 과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상을 보면 전부 모순인 거예요. 근데 발을 담갔기 때문에 그 모순을 지적하거나 따지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갈등은 거기서 굉장히 계속됐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한패였으니까. 지금은 드러내십니까? 그분들이? 드러낸 사람들의 드러낸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예후가 좋지 않은 거죠.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다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고백을 하고 인터뷰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굉장히 후회하고 괜히 했다라는 자존은 해요. 취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는 분들이 얘기가 이렇게 있다 주변에 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놔줘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실제로 그 모델이 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실제 모델인 분들의 제가 이제 뭐 선배도 있고, 운동권에서 몸 담아서 활발히 운동을 했던 분들, 뭐 이런, 각자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모델들을 다 찾았죠. 근데 소개를 받거나, 저한테 이메일을 주거나, 또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다 원하시는 게 그 감춰달라, 철저히 익명으로 해달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진행이 됐습니다.